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예린입니다. 간밤에 글로벌 증시는 또 하락했어요. 사실 살아남은 것은 유럽 증시에서 영국 증시가 0.1% 오르는데 그친 것 바로 그 부분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리스 구제금융협상에 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막판 협상이 또다시 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간밤에 유로그룹 회의도 1시간 만에 성과 없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스가 많이 양보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에 IMF로부터 추가적인 긴축을 요구받아 크게 반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이에 대한 실망감, 또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이긴 했었지만 그 하락폭이 둔화되면서 금리 인상 우려까지 커졌더랬었죠. 어제 코스피는 조용했었지만 양시장 포함해 제약 바이오주의 선전이 정말 눈부셨던 날인데요. 오늘도 여전히 그런 모습 보여질까요? 가장 궁금한 부분은 외국인들 어제 소폭이지만 순매수해줬었는데 그리스가 악재로 둔갑한 날 또 팔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가 들고 저는 다시 옵니다. 네, 6월 25일 목요일장 이제 막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다음 주 목요일이면 훨씬 7월 며칠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6월을 거의 마감하는 이번 주 후반을 이제 막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또 시장을 괴롭히는 악재로 오늘 또 작용한다면 미국과 유럽이 당했듯이요. 오늘 우리 증시는 여기서 얼마나 더 지수가 깎일 것인지, 또 외국인들은 얼마나 다시 수급에서 팔면서 돌변할 것인지가 관심사입니다. 이 와중에 코스닥은 오늘 또 신고가를 써줄까요? 출발 상황에 도움 말씀 주시고자 두 분이 오늘 함께 주실 텐데요. 먼저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님은 전화로 역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개장을 했는데 잠깐 체크 포인트와 함께 개장 상황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최영동 멘토님. 예, 일단은 뭐 이제 전일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 문제가 다시 한번 더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해외 쪽에 대한 변수 흐름들 상당히 조금 변동성을 좀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내일 우리나라 시간은 이제 내일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유로존 장관 회담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뭐 단기간에 상승했던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전일자에 흔들렸었던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 부분 변동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의 대응책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2분기 실적이라는 뭐 커다란 이제 시장의 변화가 좀 앞서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종목군들에 대한 변화 흐름들 잘 지켜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오늘장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마이너스권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종목별로서의 접근은 유효한 시장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코스피는 파란불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코스피는 영향을 받는데 반해서 그리스 영향을요. 코스닥은 이 와중에 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시가에 대한 움직임도 좀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는 마이너스 0.49 정도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06 정도로 출발을 하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뭐 수급적인 측면들도 보시게 되면 뭐 외인이라든지 기관 쪽에 대한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뭐 지수상에 대한 움직임도 여전히 뭐 코스닥 쪽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에서 하나의 변동성을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 이슈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민감주들 쉽게 말씀드려서 코스피 쪽의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코스닥 쪽에 대한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수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수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양시장 오늘 혼조세로 출발했고요. 코스피는 다시금 2070선으로 소폭 밀리면서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다시 꼬이고 있다. 악재를 코스피는 일단 개장가에서 소화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계속해서 업종별 흐름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는 정말 제약 바이오가 다시금 큰 주목을 받았던 날이었는데요. 김근호 연구원님, 오늘은 어떤 흐름인가요? 네,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시가에 좀 기대는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업종별로 좀 보면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는 일단 통신업종, 음식료, 의약품
이 업종만 플러스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좀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모습들인데 일단 장 끝날 때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장 끝날 때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단 뭐 인터넷 그리고 기타 제조, IT 소프트웨어, 통신 서비스, 섬유 의료, 통신 장비, 기계 장비 이런 업종들이 아침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의료 정밀도 그렇고요. 근데 역시나 이 흐름도 좀 장후반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장중이 좀 변할 가능성은 있고 특징적인 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인터넷 업종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IT 쪽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역시 오늘 과연 이 제약바이오가 잘 버텨주느냐 그리고 헬스케어 장비 업체들이 꾸준하게 좀 버텨주느냐 이 부분도 총리의 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어제 선전했었던 그리고 의외로 정말 오랫동안 버텨줬었던 제약 바이오주 오늘 흐름이 어떻게 또 바뀔 수 있는지 한번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모두 다 밀리면서 지금 개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도 2070선 초반대로 지금 점점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안 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수급적인 현황들을 좀 잠깐 체크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거래소 시장 현 시간부로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42억으로 일단 순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들이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5억 정도로 전환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인과 기관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수급 쪽,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상당히 좀 우호적이었는데요. 일단은 뭐 오늘자의 시가 보고는 일단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30억, 기관 쪽이 마이너스 19억 정도 순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들입니다.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을 또 개인들이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거래소 시장에서 개인들 한 100억 정도의 순매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현 시간부로 53억 정도의 순매수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업종별로 넘어가서요. 외국인들에 대한 현황들 잠깐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거래소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업 쪽에서 외국인들은 마이너스 46억 정도의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전기전자 쪽에서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40억 정도의 순매도세. 그리고 화학업 쪽에서 18억,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의 마이너스 11억 정도고요. 주영주 쪽에서의 마이너스 11억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순매수되는 업종들의 특징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운송 장비 쪽에서 오랜만에 한 23억 정도의 순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융업 쪽에서 16억 정도의 순매수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오랜만에 철강금속, 경기 민감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철강금속에 대한 이제 순매수세가 한 10억 정도가 잡히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와 반면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전 업종 거의 다 순매도세로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자, 제조업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7억 정도 순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200 쪽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의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전반적인 약세적 흐름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 대표주들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반등세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관 쪽에 대한 수급 요인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200 쪽에서 마이너스 70억 정도 순매도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특징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의약품과 전기 가스업 쪽에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소폭이지만 순매수세 3억과 2억의 순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인들과의 제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반대되는 업종이 좀 눈에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한 40억 정도의 순매수세가 운송장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억 정도의 순매도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도세가 전체적으로 30억, 16억 정도의 메이저 수급이 약세로 좀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그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도세가 좀 상당히 좀 크게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시간으로 IT 종합 쪽에서 마이너스 한 26억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중견기업 쪽으로 17억 정도. 그와 더불어서 뭐 최근 들어서 중국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내 대형 기업들, 쉽게 말씀해서 전방 기업에 대한 투자가 집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좀 약세 흐름들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5억 정도의 순매도세가 잡히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기타 서비스라든지 의료 종류 같은 경우는 소폭이지만 6억과 3억의 각각 순매수세에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넷 쪽으로는 26억 정도 순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100 쪽으로도 16억 정도의 순매수세에 잡히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IT 하드웨어 쪽에서의 마이너스 23억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그간의 시장의 평가들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자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마이너스 21억 정도의 순매도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에서 특징적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 16억 정도의 기관이 잡히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마이너스권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 수급의 매도세가 기인하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 쭉 한번 얘기 들어봤는데요. 이 와중에 코스피의 낙폭은 제한적이고 또 소폭 낙폭을 줄이는 반면에 코스닥이 살짝 하락 전환됐다가 다시 빨간불을 잡는 등 일단 방향성을 못 찾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형님이 빠지니까 코스닥도 또 많이 오른 신고가 상황에서 약간은 같이 오늘 흔들리는 그런 투심을 엿볼 수가 있는 아침이네요. 원달러 환율을 어떻게 개정했을까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100원대 정도에서 1,110원 부근까지 의외로 가볍게 올라오고 있는 우리 원달러 환율인데 간밤엔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생각만큼 일단 개선됐습니다. 그리스 우려는 다시 커지고 있는데 오늘장 변수까지 출발 상황과 함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1원 60전 상승한 1110원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109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제한적인 상승 흐름 보일 전망입니다. 지난밤에 그리스 우려가 재부상한 가운데 글로벌 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2.371%로 하락을 했고요. 독일 10년 국채금리도 2.6bp 내렸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금리 하락으로 유로달러화는 1.12달러대로 상승을 했고요. 엔달러 환율은 124에선까지 올랐던 환율이 123엔대 후반으로 다시 되밀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기 환율은 상승을 했는데요. 원달러 1개월물이 1110원 75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85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108원 40전보다는 약 1원 50전 정도 상승한 셈이었고요. 오늘은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과 엔달러 환율의 상승에 대한 경계감, 또 그리스 우려 등이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달러 강세가 주춤한 가운데 월말 수출업체의 내용을 향한 환율 상승의 제한 요인으로 역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브리핑에 나섭니다. 추경 등 경제운용 정책 내용에 따라서 환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105원에서 1112원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 렌즈까지 주셨는데 중간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오늘 추경의 규모가 공개될 텐데 그에 따라 환시장은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변수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주원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돌발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역시 제약 바이오 관련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아침 슈넬 생명과학이 어제 바뀐 가격 제한폭 제도 속에서 30% 올라서 상한가를 쳤었는데 오늘 또 갭상승을 동반하며 23%, 조금 전에 27.6%까지 추가로 급등했습니다. 바이넥스라는 종목과 함께 세트로 봐야 되는데요.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가 임상 3상 마지막까지 완료했다라는 소식에 관련 수혜주 두 종목이 크게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어제 급격하게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기도 한 종목인데요. 하나하나 종목, 두 가지 종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신흥생명과학이 이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일본 시장의 임상 3상 종료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요. 신흥생명과학의 이제 자회사죠. 이 에이프로젠과 함께 개발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물질의 일본 임상 3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한 3년 정도 걸쳤고요. 니치 구제약과 공동으로 진행된 임상 3상이 일단은 엔딩됨에 따라서 일본 식약청의 품목 허가 신청도 올 하반기 중에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 지난해 전 세계 매출이 약 10조 정도 되는 규모였고 특히 일본에서는 약 1조 정도 매출을 기록한 대표적인 블록버스터급의 항체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에 에이프로젠이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세계 시장 판권을 니치이코 제약에 독점 공급하는 계약 체결했고요. 니치이코 제약은 에이프로젠이 개발했던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제약사와 공동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인도도 세계 시장에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관련주는 이제 바이넥스하고 대웅제약이 있죠.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또 외국인과 기관의 이 진입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올라가는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주요 평가 항목이 투여 개시 14주 후에 류마티스 관절염 질환 활동성을 평가하는 지표 이게 이 레미케이드 투여권과 굉장히 좀 동등한 효과 그리고 레미케이드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고 안정성 프로파일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이
개발된 이 신약 물질이 굉장히 좀 효과도 좋고 굉장히 좀 기대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이슈가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판매권이 이제 슈네생명과학이 보유를 하고 있고 위탁 생산 바이넥스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슈네생명과학과 바이넥스는 뭐 지속적으로 같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슈네생명과학의 급등, 뭐 바이넥스의 급등 이런 부분들이 이슈는 되고 있는데 역시나 이틀 동안 좀 급등이 나온 모습, 슈네는 또 오늘도 굉장히 좀 급등을 보여줬던 모습, 그래서 윗꼬리가 좀 달리는데 일단 이틀 동안 급등한 게 윗꼬리를 좀 달릴 수는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침착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침착한 부분이라 하면 어느 정도 어떤 사인을 보고 매수를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윗꼬리가 달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신규 진입은 조금 장 후반으로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슈네 같은 경우에는 또 갭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갭 매우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좀 높아진 부분들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기 때문에 시세가 뭐 끝이다 이런 얘기는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 중반으로 갈수록 이제 거래량이 더 터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굉장히 좀 크게 달리면 오늘 좀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왔구나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적어도 일단 갭을 좀 메우는 그런 흐름까지 나오지 않을까 슈네생명과학 얘기해 주셨습니다. 종목 자체 그리고 내용 자체 재료는 상당히 좋다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홈캐스트하고 네이처셀 같이 한번 보죠.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1번 대법원이 공식 인정하면서 다시금 테마가 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미 어제 그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홈캐스트가 상당폭 올라줍니다. 홈캐스트는 황우석 박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그 어떤 회사의 지분을 일정 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황우석 테마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항상 좀 변동성을 유발하는 가운데에서도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외부 변수의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항상 이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일시적으로 시장 대비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는 가능성들을 좀 상당히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황우석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자에는 상당 부분 시장에서 큰 목소리를 좀 내고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황우석 박사가 대표로 있는 H바이오의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한 홈캐스트, 쉽게 말씀해서 22%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홈캐스트가 그 주력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오늘 고점 자체에서 움직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수급적인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서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최근에 시장 대비 가장 강한 섹터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뭐 바이오 업종을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줄기세포라는 큰 시장의 의학계를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하나의 또 변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좀 파란을 일으켰던 황우석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지금 어찌 보면 움직이는 게 당연하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줄 것이냐는 시장의 크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에 대한 변동성들은 이슈들로 인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 수급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 종목에 다시 한번 솔미 현상들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는 직전 고점 자체를 돌파는 시긴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다만 이제 단발성 이슈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시장의 모멘텀의 세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처셀 정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뭐 홈캐스트는 아무래도 이슈를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줄기세포 자체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연구를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홈캐스트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홈캐스트에 비해서는 상승폭 자체는 상당히 작지만 오히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수급들, 쉽게 말씀해서 줄기세포라는 하나의 큰 영역 자체가 시장에 다시 한번 화두가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집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이처셀에 대한 움직임들이 더 보기 좋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화면상에 좀 보시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1,500원대에서
6,500원대, 6,000원대까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 단발성으로 굉장히 좀 크게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이 상당히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축소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줄기세포라는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줄기세포가 다시 한번 더 불거짐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오히려 이런 쪽에 대한 개발 연구들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네이처셀이 3.77%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약한 상승 흐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잦아들고요. 밑꼬리가 밑에 지속적인 저점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고점 자체는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삼각형에 대한 수렴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줄기세포에 대한 시장에 대한 또 다른 재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네이처셀에 대한 성장성들이 조금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삼각 수렴형 패턴이라 기술적인 모양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 황석 박사 테마가 다시 보는 이 시점에 홈캐스트보다는 상승폭이 적지만 네이처셀이 오히려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카카오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다음 카카오가 거의 6%대 급반등을 했었거든요. 오늘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 4% 상승, 상당히 중요한 12만 원 라인대를 거의 한 4번째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뛰어넘을 수 있을지,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나오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전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SK와 SK C&C 합병을 반대했다는 소식 아마 여러분들도 접하셨을 거고 아마 주주분들은 그것 때문에 끙끙 앓으셨을 걸로 압니다. 어제 변동성이 컸었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은 정말 제한적인 건지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오늘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카카오 채널로 인한 수익성 개선 전망 이 부분은 계속 나왔던 거죠. 23일부터 이제 카카오톡 내에서 여러 콘텐츠를 제공하는 카카오 채널의 시범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 메신저 내에서 또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때문에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같은 SNS의 주요 수익 모델인 이 네이티브형 타겟 광고 이 부분의 도입 가능성이 굉장히 좀 열렸다. 이런 부분들로 실적 성장에 대한 예견을 하고 있고요. 이 채널 상단 쪽에 검색대 활성화 시에 이제 모바일 쿼리 쪽에 이 상승, 그래서 검색 광고 매출 증가, 이런 부분이 결국엔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의 또 절대적인 체류 시간에 그리고 도달률을 고려하면 모바일 광고 시장 내 점유율 상승이 예상된다. 그만큼 이제 카카오 서비스가 굉장히 좀 많은 이 체류 시간을 갖고 있고 사람들 끌어모으는 힘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 그동안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던 메신저 쪽의 차기 수익 모델의 어떤 부재 이런 게 리스크가 슬슬 해소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이 좀 나온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까지도 계보를 좀 상승을 시켜놨기 때문에 인제 가격은 12만 원에서 12만 4천 원 정도의 122평 저항 구간이 1차 저항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12만 한 5천 원 정도 4천 원이 넘어가면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분기점인 120선의 2평 저항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종목은 SK C&C하고 SK 종목인데 일단 국민연금 쪽에서 이 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를 좀 내놨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일단 강경하게 좀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반대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다수의 의결권 자문기관의 찬성을 감안하면 사실 합병 추진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 보고서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SK지분의 한 7.19%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제 SK와 SK C&C의 합병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을 하는데 합병 비율하고 이 합병 후에 자사주 소각 시점에 SK의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슈가 좀 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합병은 좀 수순대로 가지 않겠느냐. 노이즈는 있을 수 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잘 가지 않겠느냐. 원한 대로. 그래서 자사주 소각 후에 이제 SK C&C의 최대 지주 보유 지분이 46.2%, SK C&C가 보유하고 있는 SK 지분이 38.2%까지 올라가는 부분을 고려하면 둘 다 합병하는 안으로 주주총회가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주총회 절차상 남은 게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인데 합병에는 별로 걸림돌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합병은 원한대로 잘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번에는 SK C&C 국민연금 반대 이슈에 이어서 살펴볼 것이 바로 우선주입니다.
태양금속 우선주 가격 제한폭 확대 이후에 아마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도 본주와 이 우선주를 한 번쯤은 이렇게 쳐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1,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됐었다가 오늘 위쪽에서 마이너스 30%로 떨어지니까 지금 4,860원을 그리고 있는데 우선주는 계속해서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음에도 무섭게 그렇습니다. 올라가고 이제 뭔가 결과물이 하나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려했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우선주들이 아마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거는 아무래도 시장에 좀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몇 년씩에 한 번씩 도래하는 그런 이제 유행 같은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30%니까 이게 더 그렇습니다. 더 이제 크게 더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우선주들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워낙 좀 적다 보니까 올라가는 속도도 상당히 좀 가파르고요. 이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던졌을 때 이제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수급 주체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 시간부로 지금 화면을 잠깐 좀 보시게 되면은요. 그동안에 6일 이상 상승 흐름도 좀 보여줬던 태양금속 우선주가 마이너스 29.97%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MPC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19.35%의 약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장에 좀 강세 흐름 좀 보여줬던 뭐 계양전기라든지 쌍용양해 그리고 LS 네트워크스라든지 지능기업 뭐 한솔 아트원 제지 우선주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우선주들의 낙폭 자체가 굉장히 좀 크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현 시간부로 하한가로 잡혀있는 태양금속이 이러한 이제 우선주들이 시장에서 날개를 펼칠 수 있게끔 해주는 트리거 역할을 해주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종목군들 자체가 하한가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관련 종목군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에 놓여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특징적인 좀 종목을 한 종목 정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SK 네트워크스 같습니다. 이제 전일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종가 자체는 마이너스 20%로 마감을 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우선주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우선주들의 이러한 이제 신호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낙폭을 크게 좀 보여줄 수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약세가 진행이 됐었을 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게 되면 수급적으로 상승폭도 크지만 변동성도 확 커질 수 있는 이런 플러스 26%에서 마이너스 26%.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원하시는 매수량만큼 매수할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설령 매수가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빠졌을 때 대처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주 투자에 있어서는 좀 조심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섭게 올라갔듯이 또 무섭게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가장 리딩했었던 우선주 분위기를 만들었던 태양금속 우선주가 오늘 아침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세미콘라이트라는 종목, 반도체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코스닥 오늘 상장 첫날인데 괜찮은 분위기입니다만 어떻게 또 대처를 하면 좋을지 최근에 IPO가 한창이었고 정말 하루에 평균 1개 정도는 종목이 새롭게 상장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제 SK D&D도 7만 원대 후반 정도에서 파는 게 맞다라고 사인을 정확하게 맞게 뒤돌아보니 내주신 김근호 연구원님이 오늘도 이 신규 종목 한번 살펴주시죠. 네, 세미콘라이트가 이제 LED 쪽의 플립칩 기업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엔지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LED 쪽에 이제 부품이 좀 들어가는 회사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존 LED 시장의 수평형 LED 칩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LED 플립칩 매년 100% 이상 매출 성장을 기록해 온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립칩이 뭐냐 제가 이제 엔지니어 아니라는 말씀 드렸죠. 제가 안 건 아니고 이제 별도의 이제 와이어 본딩 없이 LED 칩을 뒤집어서 기판에 직접 융착시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차세대 LED 기술 이런 쪽으로 좀 꼽히고 있고요. 기존 방식보다 뭐가 좋냐? LED보다 열적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잔류 인가율이 높을 뿐 아니라 물리적 충격에 강하고 얇게 구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LED 쪽이나 디스플레이 이 트렌드에 굉장히 좀 맞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차별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난해 매출액이 481억, 영업이익이 86억, 당기순이익이 62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공모가 대비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신규 상장주 어제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신규 상장주들은 뭐 상장 초기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안정화되고 주가가 안정화된 이후에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말씀 듣는 중에 또 신기록을 냈습니다. 이제는 750선도 찍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에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역시 이 같은 탄탄한 수급을 바탕으로 코스닥은 오늘까지 또 한 번의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50.06, 어제보다 3포인트가량 위쪽이고요. 0.46% 추가로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코스피도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다시금 2080선 정도는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 아까 제가 시가총액 상위주 모습이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낙폭 자체는 모두 크지 않고 그냥 파란불을 달고 있는 종목들이 많았던 만큼 빠르게 낙폭이 또 줄여들고 있어서 코스피도 잘하면 상승 전환 가능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두 종목을 저희가 추가로 조금 더 살펴보고 전략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 특별히 또 김근호 연구원님 테라제니텍스로 큰 수익을 안겨주신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 또 한올 바이오파마로 최근에 급등세로 또 역시 큰 수익을 안겨주신 최영동 멘토도 함께하고 계셔서 어제 점검해봤지만 오늘 급등 이후의 모습 추가적인 전략 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AS 차원이 되겠죠. 먼저 김근호 연구원님 어떻게 됩니까? 오늘 테라제니텍스의 모습은요? 네, 오늘 일단 뭐 마이너스 한 1.8% 정도 빠지는데 일단 거래량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에서 지금 거래량이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 음봉 한두 개 정도 나오면 다시 반등 나오고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가격이 쓰여지는 거죠. 그리고 어제 뭐 새로운 제품 출시 때문에 좀 올라왔다. 뭐 그 기형아 유전체 기형아 검사 이런 부분들 진단 키트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왔는데 저희가 원하는 뉴스는 아직 그게 아니고요. 다른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새로운 신규 제품 출시 또 자회사 이슈 이런 부분도 감안했을 때는 말씀드렸지만 뭐 오늘 거래량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음봉이 한두 번 좀 났을 때는 슬슬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서부터는 슬슬 매수 관점으로 좀 다시 한번 못 사신 분 또는 고점에서 좀 파신 분들은 저는 뭐 10,000원대까지 10,000원은 이제는 5자리는 잘 안 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자리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매할 만하다. 그건 뭐라 의미하냐. 그러니까 10,000원 초반대에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한 가격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큰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재매수 타이밍, 신규 매수 타이밍도 모두 온 것 같다. 10,000원 정도 추가로 조금만 더 빠져준다면 더욱더 고맙겠다 하셨습니다. 테라제니텍스 얘기 들어봤고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미 그저께죠. 그러니까 이틀 전에 20%가량 올랐었고요. 어제 장 중에 26%까지 급등을 했었다가 어제 물량이 많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7% 플러스를 그냥 지킨 정도로 끝이 났는데 오늘 10% 또 올라요. 예, 어제 그렇습니다. 파신 분들은 아이고 기다릴 거. 물론 아주 고점에서야 뭐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들은 사실은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해석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좀 근데 다 단점이고요. 팔면 안 될 것 같아. 늘 이렇게 더 간다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 뭐 한올 바이오파마를 말씀 좀 드리면서 사실은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 7월 달에 있을 중국 항생제 이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또 7월 달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크게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제자 같은 경우는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이제 굉장히 조금 극찬에 가까운 이제 관련된 리포트들이 좀 나오면서 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이렇게 상승 전환을 한번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의 성장 속도를 보여주는 종목군들 위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수급이 쏠린 현상들이 좀 크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이제 제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한 13,000원대 초반대에서는 물량을 잘 잡아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전략들을 세우셔가지고 매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13,000원대 초반이라든지 아니면 종가 부근에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정 수준 하루 만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큰 수익을 내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전략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게 되면 또 2중, 3중의 수익들을 좀 나타낼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7월달 중국 쪽에 대한 항생제 판매가 진행이 되는 그런 시점으로 인해서 단기 고점이 형성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대웅제약과의 이러한 이제 연결고리 자체가 시장에서 화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하반기 자체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말씀드렸듯이 한 2만 원대까지 상승 흐름들까지도 지켜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기술적으로 단발성 또는 이제 수익 관점에서의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어제자의 최고가라고 할 수 있는 14,000원대는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홀딩을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14,000원대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단기 차익을 하셔가지고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한올바이오파마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은 13,000원대 정도 한번 가격이 와줬기 때문에 센스 있으신 분들은 어제 종가에 못 샀더라도 이제 뭐 오늘 저가에서 한번 살짝 또 매수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코스피가 2081선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낙폭을 점점 줄이고 있는 시장. 그래도 오늘 조금 전에 뭐 한올바이오파마, 테라제네텍스 얘기했습니다만 동아소시오홀딩스 등등 제약주들이 여전히 강한 그런 못 말리는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전략 들어보죠. 네, 보니까 이제 어제 좀 급등한 종목들은 뭐 못 올라가더라도 또 어제 쉬었던 바이오제 제약 바이오들은 또 오늘 올라가거든요. 메디포스트도 이틀 동안 반등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약 바이오는 뭐 계속 역시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 이제 대안들은 뭐 전일에는 게임주들이 좀 소폭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들을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단 제약 바이오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이 들고 가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계속 관심권에 두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형주는 뭐 어제 좀 기대를 했는데 어제 오늘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를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2080에서 한 2100포인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방은 어느 정도 지지는 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단 지지는 조금 더 높아졌다. 근데 상단은 뭐 여전히 박스권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형주는 뭐 아직까지는 돌진 않았습니다. 돌진 않았는데 분명히 언젠가 이제 시기는 오겠죠. 근데 지금은 당장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비중 내에서는 굉장히 중소형주 쪽, 특히나 잘 가는 업종 쪽에 비중을 확실하게 좀 실어주시고요. 대형주는 일단은 맛배기로 소폭의 좀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시고 향후에 지금 비중을 늘리든지 하셔야 된다. 지금은 일단 되는 시장은 중소형주 시장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제 조심스럽게 화학 외에도 내수주, 음식료, 뭐 패션 쪽 얘기를 조금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포트의 중심에는 중소형주, 특별히 제약 바이오가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 유지해 주셨습니다. 최영동 멘토님도요? 예,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변동성은 연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제 그러게요. 아직까지 큰 수익은 사실 제약 바이오가 예, 안겨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클리어한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2분기 실적에 대한 접근이 일단은 뭐 첫 번째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장성에 대한 얘기들은 다시 한번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그리스가 끝나고 안 끝나고에 대한 문제보다는 우리나라 국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선별적인 접근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특히 이제 서울경제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일단은 뭐 실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셔가지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코멘트들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1차적으로 좀 필터링을 하셔가지고 매매에 좀 임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어이없이 뭐 큰 폭의 낙폭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현저하게 좀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15% 쉽게 말씀해서 상한가가 15%였을 때는 사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폭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내 스스로가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같은 경우는 30%, 쉽게 말씀해서 시장에서 안 좋게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20% 이상에서 30%까지 크게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캔들상이라든지 차트상에 좀 다 나타난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지켜낼 수 있는 방법들은 실적이라고 판단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涨폭이 확대되고 나서 사실상 2분기 어닝 시즌에는 실적 좋은 종목들이 정말 더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여줄 것 같고, 반대로 실적이 안 되는 종목들은 정말 매몰차게 시장의 냉혹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번 어닝 시즌 때문에 더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때문에 더욱더 확실한 실적주로 도망가야 된다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코스피는 2080 한 2선까지 올라왔어요. 낙폭을 더욱더 줄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잠깐 750을 터치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공고히 다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권사의 목소리 정리해봤습니다. 네, 먼저 최희승 차장님은요. 현금 비중을 포티 한 절반 그 정도까지는 확보해야 된다. 현금을 일단 좀 쌓아두자.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정영훈 과장님은 유럽의 경유 회복 그리고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데 납폭과대주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셨었는데 그들의 반등 흐름은 계속될 수 있겠다 하셨습니다. 김현겸 팀장님의 의견은요. 그리스 불협화음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 그리스 때문에 밀린다면 사야 된다라는 관점이셨고 끝으로 안상현 대리님도 역시 그리스 얘기해 주셨는데 협상 타결 불발에 변동성이 조금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의외로 현금 얘기도 있긴 했었었는데요. 또 사자하는 의견도 있어서요. 오늘 특별히 매수 사인 내셨던 김현겸 주식팀장님 연결해서 그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막판까지 진통이 불가피하다라고 어제 메모 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루 전만 해도 마치 곧 타결될 것처럼 했었는데 다시 그리스 문제가 꼬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시장이 흔들리면 사야 된다라는 관점 주셨네요. 예, 오늘 밤에도 그리스의 협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이번 달 말까지 막판까지 좀 진통이 좀 더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그럴 때가 좀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하시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증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대형주, 우량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을 오히려 지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이나 코스피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변동폭 30% 확대 이후에 종목별로 계속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계속해서 수급을 확인한 이후에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관점으로 코스닥이나 코스피 중소형주는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오히려 좀 밑에 있는 저가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것과 이제 2분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이런 업종들 아무래도 뭐 정유, 화학 그다음에 최근에 뭐 메르스 때문에 일시적 영향을 받고 있지만 항공주 역시 계속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 지금 실적 그런 가이던스에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 그다음에 유가 하락 지금 하락 시즌은 아니지만 예전 작년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낮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 업종 뭐 페인트나 이런 쪽도 한번 계속해서 좀 실적 개선 주로 관심을 갖고 이런 오히려 밀릴 때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 증권과 건설 쪽도 괜찮게 보셨었는데 거기에 대한 뷰는 여전히 유지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예, 지금 추경이 남아있죠. 추경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무래도 내수 관련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건설과 증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증권 업종은 실적 개선세 플러스 이런 금리 인하의 수혜 여러 가지로 아주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또 업종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종목을 한두 개라도 관련해서 남겨주시면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증권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대우증권을 좀 가장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매각 이슈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런 브로커리지 최근에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이 화랑이 되면서 개인들의 매매가 활발하고요. 그러면서 브로커리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우증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 매각의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적의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이제 인터넷은행은 어떻게 보면 이 증권 업종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여건들을 다 같이 고려해 보신다면 좀 대우증권이 가장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외국인들의 수급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미국이 결국 금리를 올릴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세게 순매수를 보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도 있네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보다는 그리스 문제가 해결 가닥이 잡힌다면 그렇다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순매수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로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내년까지 돈을 푸는 것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 약세, 추가적인 약세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유로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면서 그 자금이 우리나라 이머징 쪽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기 때문에 외국인은 지금 당장은 좀 주춤하고 있지만 이런 대외적인 악재가 해소된다면 계속해서 우리나라 오히려 저평가 메리트, 그다음에 배당을 많이 주는 이런 종목군들 중엔 그런 쪽으로는 계속해서 외국인 유입이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제 7년째 하락을 하고 있죠. 하지만 포스코는 주당 8,000원의 배당금을 주고요. 포스코가 3년 전에 40만 원대에 있을 때 외국인 지분율을 보시면 49%였는데 현재 외국인 지분율을 보신다면 지금 54%, 포스코 역사상 가장 외국인의 지분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아무래도 배당 메리트, 지금 가격에서는 한 시가 배당률로 3.6% 정도 배당률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 1.5%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저평가 매력, 외국인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면 어제 잠깐 그리스 해결 기대감에 외국인들이 사는 것을 보여줬듯이 아마 유럽계 자금 위주로 해서 외국인들의 컴백을 보게 될 거다 하셨습니다. 증권건설 정유화학 좋게 보셨지만 오늘 대우건설 얘기도 특별히 해주셨습니다.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님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선물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맥주 한번 짚어주시는 분 연결합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의외로 좀 지루하고 조용한 그런 날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장 아침 수급은 어떻습니까? 일단 수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현물 237억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112억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109억 순매도 중이고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597계약 순매수, 외국인 2계약 순매수, 기관 573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옵션 물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5,553계약 순매수, 옵션 1,991계약 순매도, 외국인 콜옵션 4,401계약 순매수, 옵션 6,253계약 순매수입니다. 기관 콜옵션 1,161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옵션 4,373계약 순매도 중인데 전반적인 일단 시장 수급상을 보면 개인들은 계속 지금 매수 영향을 취하고 있고 외국인은 현물 쪽에서는 약하게 매도 우위를 취하고 있고 파생 쪽에서는 약간 지금 헷갈리는 모습을 스탠스 좀 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에 반해서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매도 우위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1차 저항선이 255, 상승 2차 저항선이 257, 하단 1차 지지선이 253, 하단 2차 지지선이 250입니다. 어제 시장은 좀 말씀드린 대로 종합주가 지수 및 코스피 200 지수, 20일 이동평균선 모두 좀 저항 구간이며 아직 저항이 좀 들어오지 않았고 현재는 좀 반등 시장이기 때문에 저항 가격에서 저항이 한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제는 하방으로 물량 잡아만 두고 실제로 제대로 된 하방 시세는 좀 나오지 않으면서 버티면서 좀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대로 된 좀 저항 모습이 나오리라 보고 있고 또한 하방 시세 트리거 가격을 선물 가격으로 254.50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시가로 그 트리거 가격을 깨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254 위에서 매도를 진입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장대 연봉 추적 확률이 조금 높은 날로서 오늘 오전에 강하게 내려친 이후에 오후에 끌어올리거나 오늘 장중 내내 하락으로 마감한 이후에 내일 끌어올리면 되는 장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매도 진입을 지금 좀 유리하겠고 매도 진입 이후에 지지 물량이 확인이 되면 매수로 전환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게다가 가격 수준 자체가 254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 자체가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지지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매도로 임해야 되는지요? 네네, 매도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일단 강한 매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하셨습니다. 장대 음봉까지도 예상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지지가 나오면 매수로 방향을 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반등 자체가 내일 아침으로도 이연될 수 있기 때문에 매도로 일단은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이 오늘은 사지 않아요. 물론 이러다가 살 수도 있겠습니다. 100억 정도의 순매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리스 해결 기대감에 어제 샀던 외국인이어서 외국인이 다시 그리스 우려에 파는 것을 이상하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관도 방어할 생각이 그닥 없어 보이지만 코스피는 2080을 지켜주고는 있는데요. 파란불이 들어와 있긴 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어제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대형주까지 포함해 한 번 또 크게 슈팅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못 말리는 제약주의 상승세가 오늘 다른 파트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개장가와 더불어 코스닥이 750선을 새롭게 뚫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